안녕하십니까.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조선시대 한 성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세종대왕이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도 왜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누구보다 참된 인격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친 세종대왕을 통해 본 인성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책이 세종한테 큰 영향을 준 거 하나가 선의후락이란 거죠. 먼저 지도층은 미리 걱정을 하고 백성 다 즐긴 다음에 나중에 우리는 즐긴다라는 그런 그 지도층의 높은 책임의식을 세종이 이 책에서 배웠다라고. 요즘 우리 인성교육 하면 이렇게 배우고 저거 배우고 막 배우는 걸 가르친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종을 보면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스스로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특히 그 마음밭이 아주 남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밭,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누가 인성교육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세종대왕은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뛰어난 인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세종대왕 하면 가장 그 사람을 따뜻하게 여기는 그런 그 지도자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종대왕이 타고나면서부터 이렇게 훌륭한 인격이거나 아주 모범생이 아니라 어려서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 네. 자라면서 아주 좋아진 그런 성격의 인간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종대왕 하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드라마나 영화 말고 진짜 세종대왕의 삶은 어땠는지 오늘 강연으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연구하다 보니 세종이 어떤 사람이냐 가깝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훈남이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세종을 보다 보면 좀 마음이 훈훈해지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드는데요. 근데 세종실록을 보면 특히 그 세종이 왕이 되기까지의 1418년까지 한 20여 년간의 그 기록을 보면 세종이 뜻밖에도 이렇게 훌륭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뭐 고자질도 잘하고 또 그 잘난 체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아주 인상적인데, 이렇게 세종이 그 어려서 그런 그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제가 보기에 그 집안 환경이, 가정 환경이 얼른 보기에는 왕자니까 뭐 가장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지만 2살 때부터 아버지 이방원이 정도전을 척살하고 다시 또 큰아버지를 쫓아내고 하는 그런 왕자 은환이 있었고 계속해서 큰형 양녕대군은 그걸 좀 일찍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늘 그 탈선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부터 되자마자부터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후궁을 드린 일이었습니다. 막 그 후궁을 드리자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 원경왕후하고 아버지 태종이 늘 싸우고 심지어는 그 폐비, 이혼 직전까지 가는겁니다. 그런 걸 봐서 그러는지 세종이 어려서 좋은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그 권력의 세계와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책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한테는 그 책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우리 알다시피 그냥 밥을 먹을 때나 누워서나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심지어 아버지가 너무 건강이 염려돼서 아팠을 때는 책을 다 치웠더니 뭐 병풍 사이에 있던 그 두툼한 책 하나를 뭐 무려 1100번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충정한테는 독서가 굉장히 자기를 어떤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리고 동시에 어떤 그 이 과거와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그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이 읽었던 한
10가지 분야의 그런 책을 제가 쭉 봤더니 역사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그 철학에 관한 책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그 의학에 관한 책, 천문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있는데 아마 세종대왕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은 역시 대학연이라는 지도자는 어떻게 자기 수련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국가와 대외 관계를 할 것인가, 이게 막 그 문제야 세종에서 문제야 충녕에서 대왕 세종으로 바뀌어가는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충녕대군 세종이었는데, 이제 충녕대군이 어려서는 잘 운동을 싫어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격구와 특히 이 강무라고 하는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모범생답게 꾸준하게 해서 상당히 그 자기 건강 관리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악에 관한 얘기인데요. 양녕대군하고 이제 충녕대군, 성녕대군 이렇게 그 효령대군한테 쭉 두루 공부를 가르치는데, 양녕은 뭐 음악 같은 거 싫어합니다. 근데 충녕대군은 유독 이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실록을 보면 이 양녕대군에게 충녕이 음악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고를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둘 사이가 아주 화목한 걸 보면서 아버지 태종이 흐뭇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 얘를 책 읽어라, 또 뭐 우리 운동 열심히 해라, 태권도장 가고 뭐 그다음에 피아노 학원 가고, 우리 하는 똑같은 것을 지금 세종대 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는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되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가서 등록해주고 거의 끌려다니는 데 비해서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충녕대군이 점점 크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아이인데 큰아들이 아니어서, 장자가 아니어서 또 왕에 물려주면 자기가 다섯째 아들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양녕대군에게,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안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한 마음에 너는 장자가 아니니 할 일이 없다, 그러니 너는 편안히 즐기긴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편안히 즐기기나 하라면서 부담 없이 이른바 자기 주도적으로 책과 음악과 이런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왕세자 교육을 했던 다른 왕과 달리 세종대왕이 정말 대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필요 조건이었다면, 정말 그 세종이 인성을 갖춘 훌륭한 리더 같은 것은 역시 그 아버지 따라다니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록을 보면 꼭 그 태종은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특히 충녕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 뭐 약간 서산이라든가 충청도, 어떤 때는 뭐 전라북도 임실, 뭐 강릉, 많은 곳을 다니는데, 그때 충녕대군은 왕자로서 백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건국된 지 20여 년 됐는데 아직 민심은 전혀 고려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을 직접 만났던 것이 세종이 그런 그 책이라든가 어떤 음악 이런 걸 넘어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직접 만나고 백성이 얼마나 그 힘들게 살고 있나, 그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데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 찾지 않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부족함이 없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형이 자꾸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형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반면 교사를 삼는 능력도 있고, 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하는 어떤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바꿔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그 문제와 충녕을 대왕세종으로 바뀌어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이 어려서 좋은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환경이 2살 때부터 아버지 이방원이 정도전을 척살하고 큰형 양녕대군은 늘 그 탈선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그 세종이 인성을 갖춘 훌륭한 여 같은 것은 백성들 마음을 직접 만나고 백성이 얼마나 그 힘들게 살고 있나, 세종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 찾지 않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문제와 충녕을 대왕세종으로 바뀌어가는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교육은 그때도 지금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 하면 보통은 뭔가 강압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네,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했던 옛날 네, 광고 네.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요. 계속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까요? 두 번째 드릴 것은 약간 좀 더 이 세종의 어떤 이 리더십으로서의 하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훌륭한 리더의 충분 조건은 안 되거든요. 세종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을까? 역시 그 세종이 태어났던 1397년 이제 조선 건국 6년 때 된 때부터 지금의 서울의 경복궁 서쪽에 가면 지금의 효자동, 통이동이라는 곳에 옛날엔 준수방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특히 뒤에 보면 인왕산의 그 매바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 흘러나오는 그런 시냇가에서 놀기도 하는 그런 어린 시절 세종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뭐 아주 뭐 나이든 그런 분 말고 소년 세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의 모습인데요. 22살 때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여전히 아버지 태종이 상왕으로서 군사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시기에 세종은 정말 꼭두각시 같은 모습입니다. 태종이 4년 5개월 만에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세종은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고 뭐 강원도에 대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기도 하고 도망가는 거죠. 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차라리 양녕대군이 왕이 됐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바보 같은 공부는 잘하지만 정치도 못하는 저런 왕이 돼가지고 형편없다. 그런 그 과정입니다. 세종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제 29, 30살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세종의 정책을 반대해서 도성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고의적으로. 도성의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7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수십 명이 타 죽는 그런 모습을 겪는 세종 보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종이 참 처음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구나라고 보는데 세종이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주로 인재교육이에요. 세종이 가장 어려울 때 집현전을 만들고 집현전 인재들에게 사가 독서를 주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성균관이라는 국립대학을 내실화해서 명실상부한 최고 대학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세종에 따르면 가뭄 들고 홍수 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제가 볼 때 비유하자면 청년기 세종은 마치 한여름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37살 무렵 되면서부터 세종은 그동안은 많은 결실들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맨 처음에 농사직설 프로젝트의 결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아학의 정비, 음악, 그다음에 심지어 북방 영토 개척 다 이 시기가 말하자면 중년 세종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 세종은 이제 많은 성과는 들어오는데 다만 건강은 악화됩니다. 세종이 47에 뭐라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은 친구가 죽으면 통곡하고 눈이 안 보여도 통곡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형체를 못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종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이 멀어도 통곡하고 싶은데 정말 그 까막눈이어서 문맹이어서 그 온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통곡하고 싶겠느냐. 거의 장님 수준의 세종이 이제 그런 아픔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종께서 이제 그 유명한 업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업이라 할 때 세종은 그 업에 대해서 사위미성이라고 요약되는데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사자, 할위자. 그러나 미성, 그 일을 하는 궁극적 목적, 목표를 이루지 않은 상태. 그게 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가 처음에 추구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동안 나라에 취임을 해서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소명이 뭔가를 생각하죠.
그때 바로 이른바 생생지락, 각각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터에서 신바람 나게 만드는 나라, 이게 생생지락이거든요.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백성들이 원통한 일 없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나라 만들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바로 문자,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이 47살 때예요. 47살 12월 달에 실록에 딱 처음 나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는데 글자가 간요 하나 전환인 부궁하여 중국말 우리말을 다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훈민정음을 하였다. 그러니까 거의 눈이 먼 상태의 세종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자라는 그런 그 자기가 꼭 하고 넘어갈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세종이 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3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만약 세종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훈민정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갖춘 지도자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나아가서 스스로 일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한글 창제가 가장 세종을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뭄 들고 홍수 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가, 처음에 추구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업이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그런 그 자기가 꼭 하고 넘어갈 것을 하는 거죠. 인성을 갖춘 지도자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나아가서 스스로 일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한글 창제가 가장 세종을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네, 조선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생생지락을 위해서 사실 성군 세종대왕은 단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당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된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네, 3강에서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5가지 가르침, 세종 5계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종 같은 경우 보면서 세종 시대의 가장 큰 논쟁 하나가 경상도의 김화란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 살부 사건이 보고받고 세종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단 말이냐?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한번 의논해 보라. 그때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 허조라는 신하는 당시 이제 법과적인 너무 좀 처벌 수준이 낮아가지고 고려 시대부터 기강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뭐 그 반역을 하거나 뭐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강상범죄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했을 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은 보다 엄격한 이른바 차명, 목을 잘라 죽이는 것으로 그를 처벌하십시오라고 강한 형벌론을 얘기합니다. 세종께서 그 말을 일단 받아들이는데 좀 더 이제 고민하면서 경연이라는 독소 토론 의전회의하면서 이게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변계량을 혹시 들어보셨죠? 변계량이라는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등류의 죄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 들으면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태도로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행록을 봤더니 아주 효도했던 사례를 좀 많이 사람들이 알려주면 한간의 백성들이 항상 이걸 읽고 그 이야기를 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 스며들듯이 그런 좋은 쪽으로, 그런 좋은 행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종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 이른바 인성교육은 이건 급무는 아니다. 우리가 급선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장 화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선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집현전에 내려서 바로 유명한 삼강행실도를 만듭니다. 세종 그때 과합지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다. 세종이 말하죠. 나중에 문종을 교육하면서 먼저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 좋은 얘기 듣다 보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 끝에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태도가 따라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초나라에서 생장하면 나고 자라면 초나라 말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역시 좋은 말을 먼저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책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려주기 힘, 이게 바로 세종의 인성교육의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아 성범죄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입니까? 계속 전자팔찌에다가 와이파이를 달고 금속 활자, 이건 계속 아까 허조가 얘기했던 엄격한 형벌론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21세기판 대한민국의 삼광행실도 프로젝트 같은 그런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세종의 그런 인성교육에 관한 쭉 보면서 리더에게는 5가지 정도의 꼭 지켜야 될 하나의 계훈, 꼭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가 첫 번째 세종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에 대해서 이 많은 신하들이 또 아버지가 한 얘기가 호학불권, 정말 얘는 배우기를 좋아해서 권태롭게 여기지 않더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가 공부다. 자기 좋아하고 잘하는 걸 발견한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인데요. 세종이 가장 잘했던 것이죠. 세종에 대해서 낙어 토론이라는 별명을 신하에 붙여줍니다. 토론을 즐기는 임금이다. 토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 다른 사람 생각을 들어보는 단계 갈 때 인성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범사전치라는 세종의 말인데요. 어떤 말을 듣고 자기가 잘한 것, 좋아한 걸 발견했더라도 그 목표를 추구해 가는데 장애물이 늘 나타납니다. 세종에 따르면 장애물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을 오롯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를 기울이면 마침내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임금으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지금 당장 내가 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줄 모르는 사람, 원통에서 감옥에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먼저 해양, 은혜로서 기르고 그 다음에 무수, 그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는 것, 보듬어 주는 거다. 배려하라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네 번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세종 말년에 했던 것입니다. 세종께서 이제 어떤 그 평양 대성산에 있는 이 떼강도들이 집단 탈옥을 합니다. 대부분 도망갔지만 세 아이가 잡혔어요. 그중 하나가 이영산이라는 13살 먹은 애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당장 이 관리들은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고 떼강도니까. 세종께서 근데 너무 어리지 않느냐, 살려주고 싶다. 그랬더니 다시 안 됩니다. 이 봐주면 또 17살 먹은 애, 걔는 은산이는 또 일벌 100개 해야 됩니다. 세종이 서기를 자칫 또 망설이자 그 관리에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2개의 명령을 내리십시오. 먼저 이 사람 얘를 죽여라. 법에 따라 이 명을 내리시고 이어서 사면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면령은 전하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럼 2개의 명령을 내리시면 저희가 말을 달려가서 먼저 바로 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두 번째 사면령을 늦게 도착하게 해서 우리 전하께서는 이를 살리고자 하셨으나 아슬아슬하게 시간차로 얘가 죽고 말았다. 그러면 법은 법대로 지켜지고 전하의 어진 마음은 또 알려질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제안 아닙니까? 귀가 솔깃한 제안입니다. 세종이 그 말을 듣고 딱 하는 얘기가 불가기교. 내가 임금으로서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인심을 얻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속일 수 없다. 라고 딱 거절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좋은 리더는요,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마음의 진정한 마음, 진실된 그런 마음,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록 존중은 할지 모르지만 존경하지 않는데 많은 신하들이 세종의 그런 그 어진 마음과 참 진실된 마음 보고 바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좀 5가지. 그래서 이 세종한테 우리가 좀 리더들이 배울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 이른바 인성교육은 그건 근무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선무다. 좋은 얘기 듣다 보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 끝에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태도가 따라 나오는지, 그래서 좋은 책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대체 다른 사람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목표를 세우면 전심전력해서 그러나 갈 때 가장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일관된 마음, 이런 부분이 세종한테 우리가 좀 리더들이 배울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그동안 한글 창제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성교육 하나하나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박현모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좋은 인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세종대왕조차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군이 되기 위한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작은 사람의 이야기에도 경청을 하고 또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